9월이 왜 약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네. 가장 가까운 해로는 작년도 9월이 작년도 최저점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정시가 2009년도 정시의 어떤 그 대자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좀 달랐죠.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의 파산이었고, 근데 금융회사의 파산은 물론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주요 지방은행들이 뭐 파산한다든지 그런 이슈, 그리고 중국의 뭐 비구 위안이라든지 헝다 이런 이슈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2008년도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도 전체적으로 정시가 뭐 1000포인트 초반까지 1000포인트도 내려갔었죠. 네. 그 당시 같은 경우도 9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심리적으로 월가의 어떤 데이터도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9월은 좀 부담스럽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9월이 한편으로는 하반기는 7월 달부터죠. 달력 기준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이 많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도 9월 결산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쪽에서 바라보면 하반기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 보니까 약간 변곡이 많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저점을 찍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가 2150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중간 마디에서 올해 3, 4, 5월 달에 미국의 그 SBB 사건이 나올 때 2150 대비해서 한 10% 상승한 2360선에서 저점을 찍게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2600 언저리인데 9월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금리 발표예요. 그죠? 네. 근데 금리는 지금 현재 80% 이상의 확률로 동계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지난 6월 달처럼 이번에 동결이 7월로 이어지는 호키시한 동결이지 않느냐.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어제도 지난주에 미국이 이제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같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달 PC 물가 지표가 6월 달 3%에서 3.3.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필이면 이 6월 달이 어떤 6월 달이냐면 지금 이 데이터만 놓고 6월 달이 PC 물가 지표 3%를 찍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헤드라인 CPI 9% 이상, 코어 CPI 19% 이상이 전부 다 2022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1년의 사이클에서 9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9월 중순에 예상할 수 있는 8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도 어느 정도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연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9월 달은 동결을 하고 그러면 8월 달, 9월 달 실제적으로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미국의 데이터가 10월에 반영이 되면 그거는 또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확률 지금 약간 반반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9월의 FOMCA는 10월의 FOMC, 11월에 이어지는 그 다음 FOMC를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9월에 대한 이벤트 자체는 낮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월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물론 잭슨홀에서 어느 정도 파월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너무 심각했잖아요. 작년에는 그 잭슨홀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거의 50번 전후에 긴축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쭉 한번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어렵고 물가는 생각보다 잡히고 있지 않으며 연준 본인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긴축은 유지해야 된다.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벤트가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통계라는 이슈 자체는 한편으로는 좋은 거는 특별히 외부 변동성을 가져오긴 어렵다고 보는 거고 나쁜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장에 묻어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벤트의 또 금리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9월 FOMC에 대한 또 우려는 그래도 또 덜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를 또 살펴봤는데요. 또 한국의 경제 지표 역시 좀 살펴봐야겠죠.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개선하고 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과연 그럴까요? 자, 수출입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무역 수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건데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를 하죠. 6월 달부터 약간은 흑자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흑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수출이 잘 돼서 흑자가 나올 수도 있고 수입이 감소해서 흑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약간 500억 달러 정도 있긴 있는데 이 한 달, 7월 달 대비해서 8월 달에 소폭의 증가를 가지고
9월 달까지 무조건 증가한다고 예상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조금 시장의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폭발적으로 갑자기 뭐 만약 518억 불 정도 하던 수출이 600억 불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는 거고 수입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긴 맞습니다만 수입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쉽게 말해서 흑자는 흑자인데 수출만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서 흑자폭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수입을 하는 중국 같은 경우가 수출이 나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경제라는 건 하나의 그 교역 국가의 상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물론 그래프를 약간 자기적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8월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월 7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개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겠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이잖아요. 네.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물량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물량 이 캐파라는 거는 가격하고 양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워낙 다운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반도체 수출액 추이를 놓고 보면 절대치는 아직까지 뭐 86억 달러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전감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절대치를 처음에는 먼저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9월 달 같은 경우는 월간 반도체 수출액이 110억 달러, 100억 달러 정도였어요. 100억 달러 하던 게 지금 60억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참 7월 달부터 약간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까지 메모리 시장에서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가격적인 폭발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거 자체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또 아침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삼성은 물론 갤럭시 폴더를 뭐 1,000만 대 정도에서 1,500만 대니 크지는 않겠지만은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할 때 기존 메모리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PC 산업 둔화와 모바일 산업 둔화를 점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AI라는 모멘텀과 공격적인 정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 추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미세한 데이터가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관점에서는 단순히 반도체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그 8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 하면서 지금 5개월 연속 3.5%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아니 어떻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가 2%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역대 처음입니다. 2%까지 간 적은 없어요. 최고로 많이 갔던 게 아마 150에서 175%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한국이 금리를 누른다는 말이 동결한다는 이유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1,800조 원의 가계부채.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 그 숨어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에 합치게 되면 2,000조가 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염려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 있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약간 불안하지만은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무역 수지라든지 반도체 수출액 추이를 좀 보신다면 약간은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프가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주식이 사실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돈 벌기 어려워요. 그렇죠. 주식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마인드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좀 해소되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에 정말 폭발력을 보여줬는데요. 한 달 만에 7만 전자를 달성했어요. 사실 네. 삼성전자를 말할 때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7만 전자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네. 아무 감흥이 없대요. 내 평균 단가 매수가가 9만 전자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 7만 전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 2,600포인트가 어떤 자리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주식을 많은 투자분들은 3,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00포인트 갔는데 삼성전자만 가면 카카오 주주는 서글픈 거잖아요. 그렇죠. 또 3,000포인트를 갔는데 포스코 홀딩스만 가면 또 삼성전자 주주가 서운한 거고요. 현대차 주주가 서운한 거거든요. 그럼 2,600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제가 한 10년치를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 근데 이 중간인데 사실은 싼 가격대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미국도 분석하고 저도 대세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2017년도에 한번 2,600짜리에 왔었어요. 이때가 뭐 할 때냐면 그 전에 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 해서 돈을 풀고 근데 그 후가 후폭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후폭풍 자체가 바로 유럽 재정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2011년도부터 무려 장장 2013년도 4년도까지 한 2,100포인트, 2,000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에 잠깐 반짝에 거의 폭발적인 1년의 상승 랠리가 있었어요. 그게 2017년도 정시인데 이때가 뭐냐면 중국이 제2의 붐을 잠깐 보일 때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일시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꺼졌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던 3,300포인트는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00포인트, 2,600포인트 정도 또는 2,000포인트 정도 중반에 있던 것에서 언더슈팅 위에 오버슈팅이었던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00포인트에서 올라갔던 위로 올라가 있는 한 600포인트 정도는 쉽게 말해서 수급이 만들어낸 우리가 가끔 개별주 이야기할 때 많이 하거든요. 수급의 쏠림 때문에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재료가 나오면 보통 10%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데 20%, 30% 심지어 상한가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는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로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 때 들어왔던 그 자금 자체는 그 당시도 올해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격리를 당하고 있고 교류가 없는데 정신은 폭등을 했었어요. 당신은 그런 말을 했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거는 주식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그게 실물 경제와 주식은 완전 반대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같은 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2,600포인트의 자리 자체는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좀 있죠. 3,300에서 2,100까지 내려올 때는 그 버블이 빠졌던 거고요. 그럼 2,150에서 정확하게 20%가 올라오게 되면은 지수 포인트로 계산하면 2,580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20포인트는 그냥 뺐어요. 네. 네, 뺐어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지금부터 미국이 그래도 벌써 6월 달에 금리를 한번 동결을 했고 지금 또 동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3,300에서 2,10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그 힘에 대한 익스포저 자체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는 들어오지 않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작년도에 보여줬던 것처럼 한 달에 주식을 몇 조 원씩 판다든지 그러기에는 오히려 주식이 오히려 싸졌다는 거죠. 그 관점을 먼저 시장은 철저하게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보유하는 전략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꾸로 주식이 내려갈 때는요. 주식을 팔아서 많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불안해서 두 번째는 내가 내려갔을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수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밀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반대 매매고 하나는 원하는 네이키드 매수라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방 세력을 베팅하는 장이 앞으로 나쁠 거야. 경기도 안 좋고 아까 무역 수지 봤는데 그 그래프가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한다는데 지금 당장 재무제표 열어보니까 적자가 수두룩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막상 나가 공매도를 한다든지 CFD 계좌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거래 재개가 됐으니까 나는 베팅을 밑으로 할 거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상반기 때 이제 반도체나 이런 데서 쇼스퀴즈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2,600포인트 정도 이하에서의 자리는 매수 마인드가 우위에 있다.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삼성전자, 또 엔비디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HBM3 공급 이슈 때문에 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차트를 안 보는 거거든요. 왜요? 그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하니까 시가총액 400조 원짜리입니다. 근데 안 보는 거지만은 제가 일부러 한번 봐봤습니다. 이 7만 원이 어저께 어떤 자리인지. 여기서 갑자기 제가 8만 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장과 똑같이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20년도 11월 달과 12월 달, 1월 달에 주가 오버슈팅이 났고 여기에 이제 30만 원 카카오도 있는 거거든요. 이 3개월의 이미지에서 생각보다 많은 30만 원대 현대차도 있는 거고요. 그럼 가만히 놓고 보면 지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확하게는 사실 6만 7천 원입니다. 약간 애누리 이렇게 반올림해서 7만 전자를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다시 온 거고 아까 잠깐 보시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작년도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이제 쉽게 말해서 오버슈팅이 났다가 우리 개별 삼성전자를 아예 이게 아주 작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 개별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20년도 연말에 오버슈팅이 났다가 어느 정도 그 후유증 자체가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데 그거를 올해 상반기 5월 달 정도 한번 돌렸었어요.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돌린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7만 전자의 의미 자체는 다시 이 친구가 6만 전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낮은 거예요. 왜 낮냐면 삼성전자가 어저께 9월 1일 첫 거래일에서 6%의 상승률과 780만 주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하루 기준으로 6% 이상 상승한 날은 바로 코로나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CT 이야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알 수는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CFD 계좌의 거래 재개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복합적인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앞에도 지금 물이 있는데 엎어진 물은 다시 원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좋게 해석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들어왔던 6%의 상승이 다시 원위치 6만 7천까지 내려가는 데는 최소한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다. 즉 삼성전자의 7만 전자의 의미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수 흐름 관점에서 상당히 국내 코스피 지수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전자에 대해서 6만 전자는 이제 또 바라보지 않아도 우려에 대한 마음은 좀 덜어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앞으로 8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바라봐도 될까요?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리 가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네. 다른 친구들이 안 가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물론 삼성의 주주분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잠깐 그걸 분석해서 CT 보고서까지 같이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종합주가지수의 삼성전자 영향이 클 때와 작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푸른색의 삼성전자고요. 코스피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오래 접어들어서 실제 지나놓고 보면 높이 있습니다. 가격의 비율. 정말 삼성전자 주주분 입장에서는 안 간 것 같지만은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높은 거는 올해 들어서 가끔 갈 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급락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아주 이례적인 삼성전자의 악재가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빠질 때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결과로 많이는 안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면 타 섹터에 대한 하락세가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럼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다 속도의 문제인데 시세는 속도입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다른 섹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섹터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걸 수급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자동차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바라는 시장이란 게 제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코스피 2,600과 삼성전자 7만 전자는 동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어제 나왔던 CTA의 보고서처럼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그건 어느 정도 우리의 투자 마인드 자체를 삼성전자에 두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쪽 반도체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CT의 어제 8월 31일자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좀 나쁘게 보는 외국계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와 골든브리치, 메릴린치 이쪽은 보통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CT 쪽은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네. 목표가 제가 오타군요. 120만 원이 아니라 마음이 급했나 봐요. 12만 원. 12만 원입니다. 12만 깜짝 원인데. 놀랐습니다. 네. 아니 120만 원 가면 좋죠. 근데 기존 목표가는 11만 원이었어요. 국내 증권사는 11만 원대 목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9만 원대, 10만 원대 정도인데, 그러니까 CT가 그러면 삼성의 목표가를 높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로 납품할 수 있고 영문입니다만은 그렇게 적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년도 정도, 내후년 정도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실제적으로 10%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그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 전망 하나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CT의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이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 리포트는 외국계 수급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780만 주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점이 좀 들기 때문에 하나의 리포트를 보고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가 하루에 5만 원, 3만 원 이상 올라가는 좀 나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나름 하반기에 9월에 출발해서 의미 있는 수급과
바닥을 형성했다. 이 정도를 보시고 투자의 아이디어 자체는 삼성전자가 굳건하다면 삼성전자가 아닌 섹터는 약간 수급이 조금 쉴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하다는 것은 여전히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라든지 마침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명분이 생겼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에 대한 또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 동반이 되는 만큼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투자는 어디로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네.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또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요거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았는데 네. 제가 여기 또 장에 사실 시장은 그렇게 많이 이해할 부분이 없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이따 10시 정도부터 다시 한번 깊은 이야기의 종목들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깊이 있는 시간, 또 잠시 후 방송이 끝난 후에 10시에 또 무료 특강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또 많은 섹터들이 또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또 전망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제 서두에 아마 9월장은 보통 기관의 수익률 게임에 되게 최고가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도 있는 거고 외국계 기관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글로벌 IB들의 일부 증권사의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과연 글로벌 IB들은 9월 달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업종별로 세팅을 하는지 좀 체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고 K 증권사와 외국계 IB의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 바스켓을 구성할 때 어떤 섹터에 대한 비중을 높일게라고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비중이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T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37% 정도가 IT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시장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뭐 코스닥이 만약 900포인트로 생각했을 때 지수 대비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비중을 액티브한 성격에서 어디에 둘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소재나 금융 쪽은 비중을 조금 언더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뭐 소재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화학도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비중을 높이는 게 뭐냐면 필수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면 필수 소비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반도체도 필수 소비재가 되는 거죠. 물론 이 IT라는 것 자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잡혀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애플 스마트워치나 가전도 다 필수 소비재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필수 소비재냐 임의 소비재냐 구분하기에는 조금 모호하긴 있습니다만은 필수 소비재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뭐 옷, 뭐 예를 들어 화장품 또는 뭐 화장품 약간 중간재 성격을 갖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IT 기기 같은 경우는 약간 임의 소비재라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 관련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된다. 지금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이 또 전망하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9월에 또 많은 이벤트가 있다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9월은 바빠요. 바빠요. 그래서 바쁘고 9월은 이거다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 물론 큰 중심에서는 아마 반도체가 갈 건데 네. 생각보다 많은 투자분들이 다양한 구석구석 아마 비패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패란 게 뭐냐면 우리가 네.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어떤 섹터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오. 그럼 9월 이벤트가 그래서 8월 달은 원래 이벤트가 좀 덜해서 일부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던 거고 네. 9월은 풍성한 이벤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네.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IA 모빌리티는 사실 자동차 모빌리티인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또 어느 반등의 트리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우리 앵커님과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주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좀 반문을 해도 될까요? 뭘까요? G20 정상회담이 있고 아이폰이 있고 FMC 회의, 유럽 당뇨학회, 삼성전자 테크데이, 두산 로보틱스 공모, 로드쇼 추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시황 관점에서는 G20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시황 관점에서 FMC 회의보다 전 여기에 더 비중을 두는데 왜 G20 정상회담이 시진핑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작년도 우리나라 정시, 글로벌 정시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국의 그 위드 코로나와 핀셋 규제가 갔던 게 G20 정상회담 이유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미국 상무장관이 방중을 한 이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쉽게 G20 정상 서밋 회의 같은 경우는 경제 수장의 모임이 아니고 정치인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글로벌 공조화에 대해서 항상 모인다는 거는 결과적인 결과물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공조의 그림을 가는 거고 그러면 서서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원전이라든지 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 일정이 충분히 뉴스 익스플로러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준 이건 G20 일정 9월 9일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 9월 달은 그동안 조금 쉬었던 섹터 개별주 쪽에서는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고 애플 아이폰은 뭘 보는 거냐면 핵심 자체는 애플 아이폰을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애플 아이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견고함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당뇨학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당뇨 관련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많이 흔들렸는데 다시 한번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월 중반 이후에 눌림목이 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거고 딱 가장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면 국내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10월 5일 날 예정된 삼성전자 테크데이입니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7만 전자의 그 이슈와 뭐 무역 수지의 개선, FMC의 동결, G20 정상회담의 모든 인자들을 착착착착착 뽑아서 딱 보면 반도체 턴어라운드라는 포커스로 나오거든요. 네. 삼성전자 테크데이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전체 회의입니다.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많은 700개, 한 900개 정도의 라인업의 그 시스템 반도체 라인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강한 이슈로 온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후식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의 공모 일정이라든지 중국 K 관광 로드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심은 어느 정도 IT에 잡는 상태에서 내수주 관점에서 또 여전히 스테이 폭은 넓은 그런 풍성한 이벤트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이벤트가 또 풍성한 만큼 또 이벤트에 대한 또 짚어주셨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8월 굉장히 테마적인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빨랐잖아요. 네. 9월에 그럼 증시 분위기는 좀 다르겠네요. 성격만 다르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이 좀 맞진 맞는지 모르는데 8월이 물리학의 테마였다면 9월은 인문학의 테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8월 일일까요? 네. 왜냐하면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의 내용도 어렵고 맞아요. 결과 도출도 어려운 거고 됐을 경우에 어마무관 상상 불가능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 9월에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테마, 뭐 로봇이라든지 로봇을 테마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봇이라든지 기타 이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숫자가 예측 가능한 테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테마. 그 관점을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테마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물리학의 테마보다는 폭발적인 반등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국고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는 국고처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잠시 후 10시부터는 9월의 삼성전자 투자 유망주는 이라는 주제로 하창봉 대표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국고처 하창봉 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9월의 시작 또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커지는데요.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주 좀 어떤 걸 들고 와주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 결을 가지고 종목을 세 개를 한번 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섹터 하나,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중에서 사실 HBM 관련 회사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쪽 섹터도 갈 수 있는 섹터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섹터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많이 빠졌지만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렇죠. 네, 뭘까요? 이게 이제 애플 아까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어쨌든 애플 아이폰이 9월 12일 날
공개가 되게 되고 9월 20일 전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LX 세미콘이 이제 LX 그룹이죠. 예전에는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이름을 썼고 주로 이제 LX 세미콘 지금 스마트폰 화면인데 두 가지입니다. 터치 컨트롤 IC라는 게 있고 OLED DDI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애플의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요. 이 DDI라는 게 디스플레이 구동 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구동 소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화면이라는 게 이제 보통 픽셀이라고 이야기하죠. 픽셀을 제어하는 반도체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LX 그룹이니까 당연히 이제 LX 세미콘 대부분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23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이 그동안에는 이 DDI 구동칩을 삼성 시스템 LSI라든 이런 때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OLED 부분에도 삼성과 LG의 협력이 강화되는 이슈가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워낙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를 중소형에 집중을 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삼성 OLED 같은 경우도 중대형 쪽으로 넓힌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DDI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실제 LX와 삼성의 협력은 강화되는 그림이 있고 애플이 14 모델부터 기존에 우리 애플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은 대부분이 LG 아니면 네. 중국의 BOE였습니다. 근데 14 모델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 자체가 LG 디스플레이보다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두 회사가 애플과 삼성은 똑같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경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고 애플은 대부분이 조립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LX 세미콘은 지금 주가는 이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이게 왜 그랬냐면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9만 원대 지금 주가가 9만 원대 정도 있죠.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빴던 이유가 아무래도 2분기에 스마트폰 잔이 안 팔렸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 9월이 이제 보통 출시가 9월 12일이면 사전 같은 경우가 이 두 분기, 그러니까 두 달 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본격 양산이 이제 초도 물량이 원래 들어가고요. 초도 물량 들어오고 나면 이제 판매되는 게 보통 북미 쪽에서 빠르면 9월, 그리고 북미부터 먼저 판매 들어가고 10월 달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로서 LG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2분기는 4, 5, 6월 달이었고 그럼 앞으로 이제 확인할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7, 8, 9월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LX 세미콘이 실적으로 많이 빠졌다면 이제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관점으로 한번 물론 아직은 주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무조건 뭐 사야 됩니다라고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일시적으로 시장 때문에 흔들리는 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낙폭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만약 시장이 흔들린다든지 네. 아까 초반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수급을 못 가져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애플의 50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15는 기존에 봤던 14와는 확연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뭐 노치가 없어진다든지 네. 방수 이거 충전 단자가 바뀌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필요할지. 노치가 없어지면 화면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충전 단자가 없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이용자들은 편하겠죠. 무선으로 이제 하겠네요. 굳이 뭐 네. 아이폰 전용 어댑터를 갖고 다닐 수 네. 없으니까. 근데 가장 본 것은 아마 이번에는 잘하면 비전 프로 이야기의 업그레이드판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까지 생각하신다면 모멘텀 측면에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LX 세미콘의 모멘텀 잡아주셨습니다.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LX 세미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들고 가셨을까요? 네, 지난주 이번 주였죠. 가장 핫했던 섹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반도체. 아예 뭐 반도체도 뭐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늘 강하니까. 네. 예. 한 가지가 자율주행이었고 자율주행 맞아요. 또 한 가지가 네.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레벨 3가 지금 삼성도 제네시스 라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80km 이야기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다는 거는 레벨 3부터 딱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그레이드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다스라든지 뭐 주행 정속 주행 같은 경우는 현재 고급 차는 대부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손을 떼냐 안 떼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그 로드맵을 보게 되면 3단계부터 한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을 뗀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스마트폰 보시라니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실제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최근에 제가 왜 자율주행 관련 회사를 좀 보냐면 테슬라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가 FSD의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FSD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소프트 패키지잖아요. 네. 이거를 최근에 보통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조금 전후해요. 비쌉니다. 네. 전기차 6천만 원 사서 FSD 장착되면 차값이 예를 들어서 8천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FSD 가격을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율주행의 보급화와 플랫폼의 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는 자율주행은 그레이드 기준으로 3단계, 4단계를 가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삼성이나 현대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면 삼성은 자율주행의 칩을 강화하는 겁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두 번째 기업은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칩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네.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AR, HUD도 있고 HUD라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사실 이게 왜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앞 유리에 뭐 이렇게 예전 탐 크루즈가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네. 옛날 영화예요. 아, 우리 앵커님한테 옛날 영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아이언맨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언맨의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맞추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반도체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여기 HUD도 들어가고 ADAS도 들어가고 오디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 텔레칩스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양산 자동차용 HUD 칩을 텔레칩스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테슬라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 납품 자체를 퍼포먼스를 강화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월 5일에 예정된 삼성 테크데이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 자체를 높이게 됩니다. 물론 큰 흐름 자체가 메인 산업 자체는 HBM이나 메모리 있겠지만은 삼성이 차를 만들지 않는 입장에서 강화할 수 있는 삼성은 삼성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뜨거웠던 자율주행 관련주 텔레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유망 종목 뭘 들고 오셨을까요? 아, 이거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건데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단체 관광객이 온다. 네. 제주도로 왔다. 700명이 왔다. 6호가 온다. 네. 6호가 온다. 근데 예전같이 같지는 않다. 그리고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의 차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별 관광에 오시는 분들은 돈 좀 있으신 분.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그러면 개별 관광에 대한 왔을 때 면세점 노출도와 단체 관광에 왔을 때 면세 노출도가 조금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니까. 물론 대신 국내에서 상품을 쓸 때 면세점 로테이션을 만들겠죠. 근데 여기에 그거를 불문했을 경우에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바로 듀티프리 개념이 아닌 텍스 리펀드 개념의 4호 면세점 개념의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이 텍스 리펀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전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의 6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국내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3분기 이후부터 실제 가시적인 증가는 계속 가능한 거고 8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많이 네.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가장 1년주에 유동인구가 많을 때가 설날하고 추석이란 말이죠.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